강릉 외곽. 소나무 숲 끝자락에 세워진 낡은 리조트의 4층 복도. 이른 아침 햇살이 창틈 사이로 가느다랗게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복도 맨 끝 407호 문 앞에 청소 직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크를 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를 했습니다. 역시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마스터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음식은 반쯤 먹다 남은 채였습니다. 그리고 신발 3켤레가 문 앞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3명이 신발도 신지 않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 407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강릉 솔바람 휴양관에서 벌어진 미스터리 실종 사건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해 10월 1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강릉 시내에서 차로 20분 남짓 떨어진 해안 산자락 솔바람 휴양관이라는 이름의 리조트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동해안 여행객들 사이에서 제법 알려졌던 곳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찾는 사람이 줄었고 성수기에도 절반 이상의 방이 비어있는 조용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도료가 벗겨져 있었고 로비 조명은 예전만큼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숙박비와 주변 소나무 숲의 고즈넉한 분위기 덕분에 가끔씩 여행객이 들르곤 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리조트 주차장에 중형 SUV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3사람이었습니다. 39살의 사진작가 박준호, 37살의 그의 아내 최유라,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 12살 아들 박민준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여행 전문 사진작가로 국내외 여러 매체의 풍경 사진을 기고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카메라 가방 하나를 제외하면 사진작가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프런트 담당 직원의 증언이 이후 수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그 직원에 따르면 박준호 씨는 체크인을 하면서도 시선이 자꾸 입구 쪽을 향했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도 로비 소파에 잠깐 앉아 창밖 주차장을 내다봤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짧게 받아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직원은 그 모습이 왠지 불편했지만 손님 일에 개입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냥 피곤한 여행자겠거니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배정받은 방은 4층 끝자락 407호였습니다. 바다가 보이지 않는 산쪽 방이었고 복도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체크인 당시 직접 그 방을 요청했습니다. 전화 예약 과정에서도 현장에서도 거듭 확인하며 그 방을 고집했습니다. 왜 그는 굳이 가장 구석진 방을 원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나중에 형사 윤태식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품게 된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리조트에는 박준호 가족 외에도 몇 팀의 투숙객이 더 있었습니다. 그중 504호에는 45살의 남성 김도훈이 혼자 투숙했습니다. 직업란에는 건물관리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박준호 가족과 같은 날 체크인했고 역시 혼자였습니다. 리조트 측의 기록에 따르면 김도훈은 이 리조트의 전 관리자였습니다. 한때 이 건물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 이번에는 손님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이곳에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박준호 가족과 같은 날인 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저녁을 마친 박준호 가족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그들의 모습을 누군가 목격했다는 진술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리조트는 11시가 넘으면서 완전히 조용해졌고 불이 꺼진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407호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 직원 이수진은 31살로 이 리조트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전 10시에 407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4번 노크 후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 풍경은 그녀가 지금껏 경험한 것과 달랐습니다. 아이의 점퍼가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과자 봉지가 반쯤 뜯긴 채로 있었습니다. 침대는 구겨져 있었고 짐 가방은 아직 짐을 꺼내지도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신발 3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용 운동화, 여성용 슬리퍼, 아이 운동화 하나. 세 사람이 맨발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욕실에는 칫솔이 3개 꽂혀 있었습니다. 수건도 축축했습니다.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진 방. 이수진은 손을 들고 뒤로 물러서면서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조트는 즉시 강릉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형사 윤태식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46살의 윤태식은 강릉경찰서에서 20년 넘게 강력계를 담당해 온 형사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성격이 까다롭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현장을 읽는 능력만큼은 선의에서 손꼽혔습니다. 그는 407호에 들어서자마자 장갑을 끼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채 천천히 방 안을 걸었습니다. 그의 눈이 멈춘 곳이 3군데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이었습니다. 너무 가지런했습니다. 한밤중에 급하게 자리를 뜬 사람이 신발을 저렇게 가지런히 놔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라면 왜 신발을 두고 갔는지, 강제로 끌려갔다면 누가 신발을 정리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실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한쪽 아래 모서리에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손 크기였습니다. 그 위치는 거울 정중앙이 아니라 가장자리 아래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버티거나 붙잡으려는 듯한 각도였습니다. 태식 형사는 그 손자국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CCTV였습니다. 리조트 관계자에게 영상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리조트 전체 CCTV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오래된 장비의 오작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식 형사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5시라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투숙객 명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504호 김도훈. 그가 이 리조트의 전 관리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CCTV 시스템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날 이후 리조트에서 체크아웃했고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망은 동시에 해안 쪽으로도 뻗쳤습니다. 인근 해안도로에서 새벽 낚시를 즐기던 61살의 오강식이 참고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처음 진술에서 그날 새벽 한 차례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두 번째 진술에서는 2번이었다고 바꿨고 시간대도 처음과 달랐습니다. 태식 형사는 그를 거짓말쟁이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청소 직원 이수진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당황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기는 했지만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수진 역시 용의자 혹은 또 다른 피해자일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밝혀진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사건 전날 밤 복도에서 박준호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우연한 마주침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07호는 다시 통제선 안에 묶였습니다. 태식 형사는 감식팀과 함께 방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때 침대 아래 먼지가 쌓인 틈새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준호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였습니다. 숫자와 알파벳이 섞인 조합이 한 줄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태식 형사는 그 메모를 증거봉투에 넣으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은 단순히 여행을 온 것이 아니었다고. 이들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를 피하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무언가를 끝내려 했던 것이라고. 솔바람 휴양관 407호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비밀이 마침내 터져버린 밤의 기록이었습니다. 형사 윤태식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호 가족이 사라진 지 36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리조트를 샅샅이 뒤졌지만 단서는 쪼가리처럼 흩어져 있었고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수사팀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철저히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3명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형사 윤태식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강릉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한쪽 구석. 그는 박준호 가족의 체크인 기록과 리조트 투숙객 전체 명단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줄을 그어가며 확인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부가 대걸레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태식 형사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CCTV 오작동 시간대였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정확히 5시간. 이 리조트의 CCTV 시스템은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혼용한 구형 설비였습니다. 그 시스템 전체에 접근하려면 서버실 비밀번호를 알아야 했고 그 비밀번호를 마지막으로 설정한 사람은 전 관리자였습니다. 김도훈이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즉시 김도훈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체크아웃 기록은 오전 8시 20분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퇴실이었습니다. 그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했고 차량 번호판은 리조트 외부 카메라에 흐릿하게 포착되었지만 판독하기 어려웠습니다. 차종만 겨우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짙은색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김도훈의 신원을 파고들었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원주였고 사업자 등록상 건물 유지보수 업체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2명이었고 사무실 주소로 찾아갔더니 임대 계약만 되어 있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할 만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김도훈은 6년 전 강원도 내 보험사 한 곳을 상대로 거액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제출되었지만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소송에 연루된 인물들 중에 박준호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자 다른 이름 하나가 박준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그 지점에서 파일을 닫고 다시 처음부터 펼쳤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07호 재감식이 실종 이튿날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감식팀은 이번에 천장 환기구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환기구 덮개를 열자 안쪽 깊숙이 무언가가 끼어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로 감싼 소형 저장 장치였습니다.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용량은 32GB였고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그 메모리 카드를 장갑 낀 손으로 꺼내면서 입술을 한번 굳게 다물었습니다. 복원된 영상은 총 2개였습니다. 하나는 리조트 근처 산책로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고 또 하나는 407호 내부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문제였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박준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얼굴이 잘리고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눌린 듯한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대화 내용 중 일부는 이러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잖아.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은 상관없잖아. 이 말이 나온 직후 영상이 끊겼습니다. 수사팀 내부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돈, 가족, 그리고 협박. 이 세 가지가 교차하는 순간 태식 형사는 이 사건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윤곽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약속 혹은 강요였습니다. 박준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혹은 협상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실종 사흘째 오전 강릉경찰서 민원실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청소 직원 이수진이 자진 출두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외투 안으로 손을 잔뜩 집어넣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이틀 동안 씻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태식 형사는 직접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수진의 첫 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압니다. 그녀의 진술은 길지 않았지만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수진의 말에 따르면 사건 전날 밤 11시쯤 그녀는 4층 복도 비품실에서 나오다가 박준호와 마주쳤습니다. 박준호는 그녀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내 방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이수진은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준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겠다고 했고 박준호는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이수진은 직원 숙소에 있었는데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움직이는 소리였고 무언가를 끌거나 누르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 문을 열어 확인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멈춘 그 순간 그녀가 문을 열었다면 무엇을 봤을까요? 태식 형사는 그 질문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발소리가 몇 명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느냐고. 이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명 혹은 4명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발소리가 불규칙했고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수사팀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잠깐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끊겼습니다. 이수진은 다음날 아침 407호에서 신발을 발견한 뒤 즉시 신고했지만 공포감의 현장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진 출두하기까지 이틀이 걸린 이유였습니다. 그녀의 진술에는 과장이나 허구처럼 들리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진술 조서를 닫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실 문을 나서면서 곧장 수사관 둘을 해안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해안가 진술. 낚시꾼 오광식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광식은 61살이었고 강릉 주문진 인근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주민이었습니다. 평생 낚시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초기 진술에는 새벽에 비명소리 한 번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술에서는 2번이었다고 했고 방향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리조트 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절벽 아래쪽에서 들렸다고 바꿨습니다. 태식 형사가 직접 그를 만났습니다. 주문진 방파제 끝자락이었습니다. 오광식은 낚싯대를 들이운 채 앉아 있었고 형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식 형사가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왜 진술이 바뀌셨나요? 오광식은 한참 바다를 내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워서 처음엔 다 말 못했습니다. 그가 이어서 꺼낸 말은 짧지만 무거웠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사람이 뛰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린 사람처럼 작은 몸이었고 해안 쪽으로 내달렸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2명이 쫓아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다 어둠 속으로 다 사라졌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 뒤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이수진이 말한 끊긴 울음소리와 겹쳤습니다. 아이가 탈출을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오광식과의 대화를 마치고 차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동해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는 차분했고 갈매기가 멀리서 날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손가락 사이로 뭔가를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나중에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청소 직원에게 미리 부탁했고 가장 구석진 방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당일 밤 오광식이 목격한 구역을 중심으로 해안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캣바위와 낮은 절벽이 이어지는 지형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거셌고 모래가 섞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이 줄지어 흩어졌습니다. 손전등 빛이 어둑한 바위 사이를 후었습니다. 그리고 해안 절벽 아래 사람 하나가 겨우 몸을 숨길 만한 자연 바위 틈에서 작은 운동화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이 것이었습니다. 안쪽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민준. 407호에서 발견된 아이 운동화와 같은 브랜드였지만 이것은 짝이 없었습니다. 한 짝만 남겨진 신발. 그 옆 바위면에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버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태식 형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다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족 3명 모두가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안쪽으로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셋이었고 단서는 흩어져 있었으며 가족의 마지막 순간은 아직 공백이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조각들을 다시 책상에 펼쳤습니다. 메모리 카드 속 목소리, 이수진이 들은 발소리, 오광식이 본 달리는 아이, 그리고 바위 틈에 남겨진 신발 한 짝. 범인은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남깁니다. 태식 형사가 오랜 수사 생활에서 배운 한 가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단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407호 천장, 메모리 카드가 숨겨진 환기구 안쪽 가장 깊은 곳에 또 다른 물건이 끼어 있었습니다. 감식팀이 처음 수색에서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작게 접힌 종이였습니다. 그 안에는 계좌번호 하나와 날짜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그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지는 순간 수사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사는 막혀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있었고 단서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식 형사는 사흘째 같은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강릉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아침 7시였습니다. 태식 형사는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셔츠깃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준호 관련 자료가 3개의 묶음으로 나뉘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일수록 다시 봤습니다. 그가 다시 집어든 것은 407호 환기구에서 발견된 두 번째 종이였습니다. 계좌번호와 날짜가 적힌 그 종이.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그 계좌번호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조회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정보는 예상보다 훨씬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는 폐업한 법인 명의였습니다. 법인 이름은 광진에셋이었고 대표이사는 박준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사 명단에 올라있던 인물 중 하나가 김도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 안에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대표이고 김도훈이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법인은 3년 전 갑자기 해산되었고 해산 직전 법인 계좌에서 현금 2억 3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인출 기록 이후 그 돈의 행방은 없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자료를 덮고 잠시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으며 수사관 박지은을 불렀습니다. 박지은은 33이었고 강력계에서 4년째였습니다. 꼼꼼하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식 형사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후배였습니다. 태식 형사가 계좌 자료를 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광진에셋 해산 당시 회계 기록 전부 다시 파봐. 박지은은 자료를 받아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태식 형사는 다음 행선지를 원주로 정했습니다. 김도훈의 주소지로 등록된 원주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 한 달 전부터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의 말에 따르면 김도훈은 가끔 얼굴을 비추다가 최근에는 통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는 지하주차장에 없었습니다. 빠져나간 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주차장 CCTV를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이 협조했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 김도훈의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트렁크를 닫고 차에 탄 뒤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카메라 각도 덕분에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처음으로 확보된 김도훈의 실제 얼굴이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사진을 출력해서 차에 탔습니다. 강릉으로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광진에셋 회계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법인 해산 직전 2달 동안 법인 계좌에서 소액 분산 인출이 반복되었습니다. 각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고 서로 다른 현금 자동화 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출 장소는 강릉, 동해, 삼척에 걸쳐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추적을 피하면서 돈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인출 장소가 강릉 주문진 인근이었습니다. 오광식이 낚시를 하던 해안과 직선거리로 3km가 채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전화를 끊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돈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박준호였습니다. 김도훈은 그것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리조트는 중립적인 장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정이었습니다. 김도훈이 과거의 관리자로 일했던 그 건물, 구조를 손바닥처럼 아는 공간, 그가 직접 고른 장소였습니다. 박준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왔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이 부분에서 수사 방향을 한번 틀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팍준호 자신의 선택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팍준호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것을 알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어쩌면 가족을 옆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는 407호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사팀은 또 다른 방향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리조트 인근 편의점 외부 카메라를 분석하던 수사관이 특이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 48분 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는 차량 한 대가 포착되었습니다. 속도를 늦췄다가 다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번호판 일부가 확인되었습니다. 조회 결과 그 차량은 강릉 시내 한 렌터카 업체에서 사흘 전 대여된 것이었습니다. 대여자 이름은 강태원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강태원의 신원을 즉시 조회했습니다. 42살이었고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원은 6년 전 보험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이 바로 김도훈이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강태원은 당시 해당 보험사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소송 이후 퇴사했고 이후 행적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밤 그 차량이 리조트 근처를 지났습니다. 구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준호와 김도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강태원의 현재 위치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렌터카는 사건 이틀 후 강릉 터미널 인근에서 반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원은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박지은이 두 번째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광진에셋 법인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다가 한 가지를 더 찾았다고 했습니다. 법인 해산 당시 작성된 재산 목록 중에 강릉 외곽 토지 한 필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안가 인근 산림 용도의 땅이었고 법인 해산 이후 개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전된 명의는 박준호의 처남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창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박지은에게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해안 절벽 인근이었습니다. 오광식이 새벽에 낚시를 하던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운동화가 발견된 바위 틈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태식 형사는 차를 돌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빗줄기가 앞 유리를 적셨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차가 달렸고 멀리 바다가 회색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깊은 숲 안에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슬레이트 지붕에 올려진 낡은 구조물이었습니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잠금 장치가 최근에 교체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기존 잠금 장치와 색이 달랐습니다. 태식 형사는 장갑을 끼고 문 주변을 살폈습니다. 땅바닥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습니다. 비에 씻겼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자물쇠를 제거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내부는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천천히 후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바닥 한쪽에 로프가 잘린 채 뭉쳐 있었습니다. 끝이 거칠게 끊겨 있었습니다. 당긴 것이 아니라 자른 것이었습니다. 그 옆 벽면에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세로로 나 있었습니다. 두 줄이었습니다. 높이가 낮았습니다.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쪽 구석. 바닥에 검붉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뭉쳐 있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손전등으로 가까이 비췄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면서 감식팀 호출을 지시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장갑 위로도 느껴질 만큼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창고가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가족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이가 로프를 끊으려 했습니다. 흔적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오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혈액형은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성인 남성의 것이었고 하나는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 소량이었습니다.
유전자 대조를 위해 박준호의 과거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강릉 시내 한 모텔에서 신원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투숙객이 이틀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였습니다. 이름은 강태원이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 강태원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옆구리에 타박상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 형사가 의자를 당겨 앉아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강태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박준호 씨를 지키러 갔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그의 말은 거기서 잠깐 끊겼습니다. 태식 형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강태원이 이었습니다. 김도우는 그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눈을 가늘게 했습니다.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보인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강태원의 진술에 따르면 김도훈 곁에는 과거 광진의색 사건과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강태원은 그 인물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신변 보호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태식 형사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원이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사관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안 절벽 아래 낚시터 근처에서 실종된 박준호의 아내 최유라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원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세요. 이어서 수사관에게 시선을 옮기며 덧붙였습니다. 강태원 씨 신변 보호 지금 즉시 시작해. 복도를 걷는 태식 형사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최유라가 살아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면 사흘 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그날 밤이 마침내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살아남은 사람을 통해 돌아옵니다. 태식 형사가 오랜 세월 수사를 하며 배운 또 하나의 것이었습니다. 최유라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사흘 동안 어둠 속에 잠겨있던 수사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기대와 다른 방향에서 왔습니다. 사건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태식 형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릉 의료원 응급실. 최유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거즈가 감겨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탈수와 저체온 증세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태식 형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태식 형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최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요? 태식 형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방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일어났고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키가 컸고 한 명은 작았습니다. 준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손 잡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뒷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트렁크는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해안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유라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입이 막혔습니다. 그 이후는 창고였습니다. 묶였고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준호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느냐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유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식 형사는 그 다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최유라가 스스로 이었습니다.
새벽 즈음이었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묶인 거 풀 수 있어. 유라는 손목을 움직였습니다. 느슨했습니다. 준호가 미리 버텨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빠져나왔습니다. 준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준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라의 손 위에 잠깐 손을 얹었다가 뗐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박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고 반경 2km 이내 전체 수색 재개. 준호와 두 남자의 동선 추적. 강태원 진술 즉시 재개. 세 가지를 연달아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태원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말한 두 번째 인물의 이름은 조현석이었습니다. 48살이었고 과거 광진에셋의 외부 자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세무사였지만 실제로는 법인 자금의 분산 인출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김도훈과 오래된 관계였고 박준호가 돈을 가져갔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원은 과거 보험사 내부 직원으로서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가 리조트에 간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뒤를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막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태식 형사는 그의 진술을 토대로 조현석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조현석이 사건 다음날 아침 일찍 속초 방면으로 이동했다는 하이패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였습니다. 수사팀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김도훈은 그보다 먼저였습니다. 강릉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양양의 한 펜션. 김도훈은 거기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이틀을 머문 뒤 아직 체크아웃 전이었습니다. 수사관 둘이 먼저 진입했습니다. 김도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었고 수사관이 들어오자 손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조현석은 속초시의 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서울행 버스 승차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는 달아나려 했지만 출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명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박준호와 민주는 아직 없었습니다. 수색대가 해안선과 창고, 주변 산림을 동시에 뒤졌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식 형사는 지도를 펼쳐놓고 동선을 다시 그렸습니다. 유라가 탈출한 방향, 아이가 달아난 방향, 그리고 창고의 위치. 세 지점이 만드는 삼각형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해안 절벽 아래 갯바위 사이 움푹 파인 구간이었습니다. 지형상 밀물대는 잠기고 썰물대는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썰물 시간이었습니다. 수색대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태식 형사도 직접 내려갔습니다. 바위가 미끄러웠고 바람이 샜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바위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수색대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바위 아래였습니다. 두 명이었습니다. 박준호와 민준이었습니다. 아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감싼 팔은 풀려 있지 않았습니다. 수색대원이 다가가자 아이가 먼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태식 형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박준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저체온과 탈수였지만 외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자신의 겉옷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김도훈과 조현석은 특수감금과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광진에셋 해산 당시 사라진 자금을 박준호가 단독으로 은닉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협박해 돈의 위치를 알아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리조트는 처음부터 계획된 장소였고 CCTV 무력화도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 가지 사실이 마지막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식 형사가 끝내놓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2억 3천만 원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박준호는 회복 후 첫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광진에셋이 해산되기 직전 보험 피해자들에게 익명으로 분산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 사기 구조를 설계한 것이 맞지만 마지막에 스스로 되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식 형사는 그 진술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지은에게 말했습니다. 계좌 추적 다시 해봐. 수신인 확인. 결과는 사흘 후 나왔습니다. 박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돈은 이미 흩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계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도훈과 조현석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태식 형사는 그 보고서를 읽고 파일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완전한 해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사기의 가담자였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김도훈과 조현석은 욕망 때문에 선을 넘었습니다. 강태원은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온전히 깨끗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식 형사가 나중에 동료에게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과 진실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진실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남습니다. 씁쓸하게. 솔바람 휴양관 407호 사건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가족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범인은 잡혔습니다. 돈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고 안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끝내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실은 살아남은 사람만이 압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